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정권이나 그 다음에 파생 쪽에 우리가 이제 투자권료 자문인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시 펀드는 정권이나 그 다음에 펀드 쪽에 이게 이제 대행인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직무윤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 직무윤리,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인 쪽은 직무윤리 플러스 분쟁 예방 요까지죠. 자금 세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 직무윤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직무윤리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6문제 나오죠. 6문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과목 공부해 보면 아시지만 특히 법규 파트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합격률이 저조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출제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규 파트가 굉장히 구석진 곳에서 좀 내는 편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직무윤리 6문제 있죠. 요거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법규 파트에서 공부할 때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요 직무윤리는 충분히 이 6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문인력 공부할 때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면은, 요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또 문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복습 삼아서, 보시면 되고, 또 내용 자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죠. 근데 중간중간에 함정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쉬운 편에 속하기는 한데, 편하게 공부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거저먹는 또 그런 시험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부분은 조금 함정 문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옛날에 요런 거 공부했을 때는 세세한 거는 되도록 안 봤어요.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고 이제 우리가 미리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세한 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딴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월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6문제 중에 6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한 문제라도 안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자본시장법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협회 규정도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상식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개요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이게 작년도 책하고 금년도 책이 가장 달라진 게 뭔가 하니까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작년도부터 갑자기 법과 윤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작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의무론적이다, 결과론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유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금년도에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법과 윤리가 작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금년도는 내용이 또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군데인데,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의 차이가 뭐냐, 이제 요거거든요. 이 법과 윤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기본 지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출제가 된다 하면은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요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지문을 우리가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막 말을 바꾸낸다든지 하면은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 사상가라고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뭐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이제 내는 거죠. 칼뱅만 공부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우리 책에 4명까지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명밖에 소개 안 하는데 배번은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 논점이 3가지거든요. 그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조심하실 게 있기는 있습니다. TI라 그래가지고 뭐 국제투명성기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국내 환경은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윤리 측정 지수라는 게 작년부터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요거는 출제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윤리 측정 지수를 나열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패윤리라, 뭐 윤리, 기본적인 그냥 윤리 경영 이런 지수거든요. 근데 하나는, 영국의 지수 하나는, 요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요런 지수를 전부 이야기해 놓고, 다음 중 지수의 성격이 틀린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제 직무윤리를 누가 지키느냐, 이제 요거죠. 포인트는 항상 요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잠재적 고객에게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요게 포인트.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직무윤리에 대한 2대 원칙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2가지인데, 요 고객 우선의 원칙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보면 되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논점이 한 3가지 정도는 있는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해요. 요게 이제 민법 판례인데, 요거를 우리 책에 그대로 소개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것 때문에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요거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2가지를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비자 보호 원칙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2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요거는 논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본시장 공부할 때도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도대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요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 차이니즈 월, 정보 차단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거래 금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 중에서 요거는 직무윤리하고 자본시장법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본시장법 공부하실 때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보면 되고, 내용이 요거는 자본시장법이 더 자세해요. 우리 직무윤리는 내용이 굉장히 간략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완벽하게 겹쳐요. 근데 요거는 또, 이 발생 원인은, 요거는 또 자본시장법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제 원인이, 한 3가지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요것도, 평소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함정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별도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는 상품 이제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전 단계, 그 다음에 상품 판매 후 단계, 판매 단계가 빠졌네요. 그 다음 상품 판매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 후 단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이제 개발 단계는, 총괄 책임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CC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볼만해요. 그 다음에 요 상품 판매 단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여러 번 듣는 그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 정보 파악하는 순서가 KYC 순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나중에 자본시장법에 가면은 완벽하게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이고, 또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요 KYC 순서 있죠. 요거는 자본시장법에 안 나와요. 요거는 그냥 직무윤리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여기 하여튼 하나같이 다 중요하죠. 특히 뭐 적정성의 원칙 같은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죠. 여러 번, 여기에서도 듣고, 직무윤리에서도 듣고, 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듣고, 굉장히 여러 번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판매 후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요게 작년부터 책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설명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안내장 뭐 이런데 설 때, 어떤 걸 좀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요거는 쉬운 부분이에요. 출제할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4가지 제도가 있는데, 문제 유형이 요거하고 요거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상품 판매 후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렵게 출제하면은 여기 있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다음은 상품 판매 후 금융투자 종사자가 지켜야 될 의무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박스 문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내용은 별 거 없어요. 뭐 보고 의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내용 자체는 별 게 없는데 요게 상품 판매 후의 의무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관련 제도 중에서 3가지는 숫자가 나와요. 뭐 7영업일, 15일, 뭐 7영업일, 이런 식으로 5일, 5영업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관련되는 숫자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숫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숫자가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품 판매 요 단계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부당권유 금지가 있어요. 부당권유 금지.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초청 권유 금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재권유, 거절하는 사람에게 재권유하는 거. 그 다음에 손실 보전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는데 해줄 때는 예외적으로 해줄 때는 어떤 거냐. 요게 또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포인트는 또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 3가지는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죠. 근데 요 부당권유 금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 중 전문 투자자에게도 해당되는 원칙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그 다음에 부당권유 금지 이렇게 쫙 내버리면 요거는 요거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시험의 보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본인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무가 나와요. 요게 5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요게 이제 7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요게 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요것도 먼저 공부하실 때 총론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7가지는 조금 외우기가 그렇죠.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놓고 다음 중 의무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되게 이렇게 냅니다. 요거라든지 요거는 이렇게 잘 섞어내질 않아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내니까 특히 요 본인에 대한 의무 5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5가지가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5가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겹치죠.
아니, 법을 지키는 것은 여기하고도 겹치죠. 어떤 의미에서. 품위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요거를 내어버리면은, 외우지 않으면은, 아니, 이게 본인에 대한 의무인지, 아니면은 이게 회사에 대한 의무인지, 사회에 대한 의무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는 한 3년 전까지는 요 품위 유지 의무 있죠. 요거를 우리 기본서에서는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옛날에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신 분도 3년 전에하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5가지를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요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단독으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규 준수 의무는 단독으로 출제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별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또 요게 가지가 3개 있죠. 가지가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규 파트에서 보는 재산상 이익 파트하고 이게 겹쳐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법규 파트 중에서 협회 규정하고 겹치는 거죠. 요거는 자본시장법하고 겹치고, 요거는 이제 협회 규정하고 겹치고, 숫자도 외워야 되고, 이제 그 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공시 의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회사에 대한 의무는 이게 7가지 중에 이제 6번째가 대외 활동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전부 다 그냥 상식선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5가지는 아예 논점 자체가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하나 있기는 있어요. 내부 고발 제도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떤 요거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대외 활동은 출제할 만한 게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요 5번하고 그 다음에 요 대외 활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사회에 대한 의무는 여기 이제 또 보면 여기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여기서 또 간단하게 제목 정도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막 겹치는 거죠. 여기 이제 사회에 대한 3가지 중에 첫 번째 테마가 이거예요. 이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예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에서 공부하죠. 시세조정행위 파트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겹쳐요. 겹치고. 그 다음에 뭐 2번째, 3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논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겹치니까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직무윤리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가가지고 통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내부 통제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외부 통제 파트가 나와요. 요것도 크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통제 유형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여기 외부 통제 있는 거 몇 개 내놓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있는 거 몇 개 내놔가 이거 섞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 통제 파트는 이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뭐 준법 감신, 그 다음에 뭐 이사회 뭐 이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여기 이제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거 출제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는 좀 지역적인 건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통제를 위반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회사에 대한 그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요게 1억 원짜리 부과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3천만 원짜리가 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바뀐 게 요거예요. 요 3번째 요 사유가 있는데 요게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요거를 섞어 놓고 다음 중 회사에 대한 제재의 유형이 다른 것은 이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외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대비하셔야 되고 외부 통제는 별거는 없는데 그냥 금융위원회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정도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뭐 여기서는 당연히 이건 준법 감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논점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직무윤리인데 우리는 그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윤리 파트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책을 쓰신 분이 객관식 문제를 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작년도에 비하면은 문제 수를 3분의 1로 줄였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만약에 우리 책 뒤에 이게 30문제가 소개되어 있다면은 그 중에 한 10문제 정도만 소개를 하고 20문제는 빼버렸어요. 요 10문제는 여기 있는 30문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요 20문제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 30문제는 언제라도 이제 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 30문제를 다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법규 파트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운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직무윤리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맞춘다 이렇게 목표를 하시고 그래야 법규 파트 할 때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하튼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다 건드려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좀 시간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